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를 갖는 날인지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맛있는 요리 쉽게 알려드리는 이보은의 4개 식탁 이어집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2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저희는 이보은의 4개 식탁 그리고 오늘의 역사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네, 오늘의 역사에서는 지금 이 시기,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고요. 이어지는 이보은의 4개 식탁에서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산천어로 만드는 보양식 2가지 준비해봤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12월 26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다채로운 소식들로 아침을 열겠습니다. 모닝픽 시작하죠. 오늘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소식입니까? 첫 번째 모닝픽 서울대보다 의대입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한다 하는 그 성적 최상위권 학생이 가는 대학이 서울대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올해 수시 지원에서 서울대보다 의대로 가는 그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이 좀 많았다 이런 얘기일까요? 네, 올해 입시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였었죠. 한마디로 의대 정원이 늘어난 영향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는데요. 내년도 전국 의대 수시 지원자 수가 72,300여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6%가량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서울대 자연계 수시 지원자 수는 12,500여 명으로 6%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또 의대의 지원자 수가 몰리면서 중복 합격자 수도 줄어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서울대 자연계 등록 포기자 수가 지난해보다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서울대뿐만 아니라 고려대 등록 포기 비율도 지난해 72.8%에서 68.6%로 줄어들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의대 등록 포기자 수는 현재까지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서울대와 고려대는 등록 포기 비율이 줄어들었지만 연세대 수시 합격자의 등록 포기 비율은 늘어났다 이겁니까? 네, 유독 연세대 포기 비율이 59.8%에서 84.9%로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연세대 자연계 합격생 가운데 의대 중복 합격 인원이 그만큼 많았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이 늘면서 연세대를 지원할 정도의 성적을 가진 수험생들이 서울대를 중복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의대 쪽으로 돌아선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의대가 다 차야 그 다음이 서울대 공대다 이런 얘기 전에부터 나왔는데 네. 진짜로 이런 모양입니다. 참 씁쓸하네요. 자, 다음 픽은 어떤 겁니까? 두 번째 모닝픽 꽉 닫힌 연말 지갑입니다. 네, 뭐 연말에는 모임도 많고 외식도 많고요. 뭐 쇼핑도 많이 하는 그런 시기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지갑이 꽉 닫혔다, 뭐 소비를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고정관념이 깨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올해 연말 소비 심리가 급속히 얼어붙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정치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내수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는 소득과 신용도 하락으로 빚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 심리가 얼마나 줄어든 건가요?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100을 기준으로 그 아래로 떨어지면 소비자가 경기를 비관적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100.7이었던 지수가 12월 들어 88.4로 12.3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이건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03년 3월 이후 최대 하락폭인데요. 한국은행은 미국 대선 결과로 수출이 둔화될 거란 우려 때문에 11월에도 지수가 떨어졌는데 여기에 비상계엄 사태가 추가됐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연말 특수를 생각했을 텐데 카드 사용액도 줄었다고요? 제가 즐겨 다니던 치킨집이 있었거든요. 며칠 전에 찾아갔는데요. 평상시에는 제가 가면은 쫓겨났어요. 너무 손님이 많아서. 그런데 손님이 없이 한산한 거예요. 네. 왜 그런 거냐 물어봤더니 요즘 손님이 발길이 끊겼다 이렇게 또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비상계엄 직후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인 12월 4일부터 13일 사이에 신용카드 일평균 사용액이 2조 5,100억 원가량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3%가량이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말이 되면 소비자 지갑이 열리던 상황과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각 직장에서 연말 모임이 줄 취소되거나 또 기부 행렬도 지금 주춤한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은요,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최소한이 될 수도 있고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시련이 닥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 연초에는 좀 북적거리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소비자들도 힘들고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다들 힘든 연말 연시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픽은요. 세 번째 모닝픽, 등록금 동결 기조입니다. 네, 내년에도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가 유지되는 거군요. 네, 뭐 이전에도 계속됐지만 역시 올해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교육부가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시한 인상 상한을 5.49%로 확정했습니다. 이 민생의 어려움, 시국의 엄정함을 고려해 동결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립대 등록금 의존 비율도 줄어들고 있다고요. 네, 지난해 사립대 등록금 의존율이 50.1%로 최근 14년 가운데 가장 낮은 비율이었는데요.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2023년도 결산 기준으로 사립대 190곳의 재정 수입은 19조 8,500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등록금 수입은 9조 9,500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금 의존율이 50.1%로 전년보다 1.3%포인트가 줄어들었는데요. 그러면 대학 재정이 악화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학들은 국고 보존에 좀 더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등록금 동결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대신 또 대학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점도 있었다면서요. 국가장학금 지원에 연계됐던 교내장학금 제한을 조금 완화해 줬는데요.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으려면 교내장학금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10%가량 줄여도 국가장학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금 동결에 반발하는 대학을 좀 달래주기 위한 카드로 내세운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학교의 교육 여건, 뭐 이런 문제 또 여러 가지로 얘기 듣습니다. 자, 모닝픽 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번째 모닝픽, 담배 피우는 식당입니다. 아니 근데 음식점에서는 흡연이 금지잖아요. 근데 담배 피우는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좀 저도 놀랐는데요. 네네. 한 배달기사가 사흘 전에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글 내용은 이랬는데요. 평소처럼 중국집에 배달을 하러 갔더니 주방장이 담배를 피우면서 조리를 하고 주방 이곳저곳을 막 돌아다니더랍니다. 음식은 받아야 되잖아요. 배달을 해야 되니까. 음식을 받아서 배달을 가긴 갔는데 손님에게 도저히 그 음식을 먹으라고 말을 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 중국집 실태를 그 손님한테 전해줬다고 합니다. 야, 기다렸던 음식에 담배째가 들어갔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러면 배달 손님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다행히 손님은 10분 뒤에 주문을 취소했다고 하고요. 배달기사는 그 중국집을 배달 앱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제재 조치를 아마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배달기사는 평소에는 남의 일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개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누리꾼들은 이 소식을 접하고 이 배달기사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 릴레이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배달원의 용기로 비위생적인 식당이 또 고발 조치가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39분 넘어서 4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의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역사를 사랑하는 남자 개그맨 정철기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역사 속으로 이끌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사 이야기를 재밌게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오늘은 먼저 언제로 돌아갑니까? 1967년 12월 29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67년 12월 29일은 우리나라 제1호 국립공원
지리산 국립공원이 지정된 날입니다. 남한에서 한라산 다음으로 높은 산인 지리산은 백두산과 함께 민족의 영산으로 불리는 산이고 우리나라 5대 명산이자 어머니의 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상징적인 산인데요. 지리산의 생태계와 세계적 수준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이날 대한민국 제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겁니다. 지리산은 정말 말이 필요 없는 우리 민족의 명산이죠. 그럼요. 가면은 그 길을 확 받을 수 있고요. 너무 좋지 거기.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 지리산 왜 이렇게 명산으로 꼽히는지 그 이유도 궁금한데요. 네, 지리산은 옛날부터 금강산, 한라산과 함께 한반도 삼신산으로 꼽혀왔고요. 주봉인 해발 1915m 천왕봉에서 서쪽으로 노고단까지 이어지는 능선에 해발 1500m 이상의 고봉들이 자리해서 웅장한 산세가 남한에서 가장 넓고 큰 산입니다. 능선 사이에 계곡이 많은데요. 칠선계곡, 한신계곡, 대원사 계곡, 피악골 등 계곡들이 있고 골짜기가 매우 깊어서 대부분 길이가 10km를 넘습니다. 산 이름 지리는 본래 산을 뜻하는 순우리말 두레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고 또 다른 설은 지혜로운 이인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름답고 이름도 멋진 지리산이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이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다면서요. 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 생태계와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보호지역인데요. 지리산은 일제강점기에는 산림 수탈로, 광복 이후엔 6.25 전쟁으로 산림 훼손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허가 없이 산의 나무를 몰래 베어가는 도벌이 성행하고 무분별한 텐트 설치로 수려한 이 민둥산이 될 위기에 처합니다. 이에 지리산의 수려한 그 자원을 지키고 보존할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 마침 5.16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회의 의장이 1963년 1월 지리산 지역개발조사위원회를 꾸립니다. 지리산 인근 주민들의 노력도 컸는데요. 구례연합반 산악회가 지리산 국립공원 추진위원회를 결성했고 구례 군민들이 자진해서 활동기금을 마련하는 등 지역민들이 지리산을 국립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1967년 12월 지리산이 우리나라 제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네, 국립공원 지정 후에 이제는 울창한 숲의 모습을 되찾았는데 현재는 뭐 다양한 동식물이 살고 있잖아요. 특히 지리산 하면 반달가슴곰이 네.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렇죠. 지리산에는 포유류 40여 종, 조류 90여 종을 포함해서 모두 870여 종의 다양한 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수달, 사양노루, 하늘다람쥐, 반달가슴곰 등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특히 지리산의 상징 바로 반달가슴곰인데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반달가슴곰은 서식지 파괴와 보신문화, 곰 쓸개 때문에 잡는다는 얘기죠. 네네. 무자비한 포획으로 2001년 4월까지만 해도 단 5마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2004년부터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을 시작해서 러시아 연해주에서 6마리를 도입해 방사했고 2009년에 첫 번식이 이루어졌습니다. 20년이 흐른 지금은 89마리로 늘어났고 서식지도 지리산을 넘어 덕유산 일대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반달 가슴 보면 정말 귀엽네요. 근데 산에 가다 딱 마주치면 겁나죠. 그리고 지리산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산주하시는 분들은 화대종준이 뭐 이렇게 해서 지리산 종주하는 게 있어요. 그거 꼭 하고 싶거든. 네. 네, 그렇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에서 새로운 희망을 되찾고 싶을 때 한 번쯤 꿈꾸는 것이 바로 지리산 종주죠. 산을 좋아하는 분들에겐 하나의 꿈인데요. 구례 화엄사에서 대원사까지 이르는 화대종주가 가장 유명한 코스입니다. 46.2km에 달하고 보통 2박 3일 정도 걸립니다. 또 성삼재에서 중산리까지 가는 성중종주, 성삼재에서 천왕봉 찍고 백무동으로 하산하는 성백종주 등 여러 코스가 있습니다. 지리산 종주할 때 이 보는 풍경 가운데 특히 아침에 천왕봉 방향에서 떠오르는 일출, 그야말로 환상적인데요. 이번 새해에도 많이들 가실 겁니다. 또 하늘 높이 펼쳐진 노고단의 구름바다 운해는 많은 분들이 감탄하는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운해는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말이 있을 만큼 날씨 운이 좋아야 겨우 볼 수 있습니다. 지리산에는 또 화엄사, 쌍계사, 연곡사, 천은사, 실상사, 대원사 이런 수많은 고찰들이 있는데요.
겨울철 산사답사 아주 매력이 있는 일입니다. 지리산이 제1호 국립공원이 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23개의 국립공원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립공원 말고도 삼천리 금수강산 어디나 자연경관을 잘 지켜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겠습니다. 네. 아, 역시 지금 사진으로 봐도 경관이 기가 막히죠. 아, 편지 자, 이제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89년 12월 25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89년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이기도 하지만 루마니아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날인데요. 이날은 루마니아의 악명 높은 독재자 니콜라의 차우세스쿠가 총살형을 당한 날입니다. 차우세스쿠는 집권 24년 동안 공포정치와 공산주의 고리배교 그리고 황당한 정책 등으로 해서 나라를 도탄에 빠뜨렸는데요. 결국 이날 부인 엘레나와 함께 188의 총을 맞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차우세스쿠, 이 독재자의 상징처럼 불리는 인물인데 네. 처음에 권력을 잡았을 때는 세계에서 보는 이미지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면서요? 네, 루마니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동유럽의 옛 소련 위성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1965년 3월에 차우세스쿠가 공산당 내부의 권력 투쟁을 거쳐서 최고 권력자인 공산당 제1서기에 오른 뒤부터 소련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자 노선을 폈습니다. 그래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지지를 받았고 자본과 기술을 지원받아 자동차 회사를 설립하고 풍부한 석유 자원을 바탕으로 석유화학과 중공업에 투자해서 급격한 공업화를 진행하고 전 세계에 수출도 하는 등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에서 보기에는 차우세스쿠가 좋은 공산주의자처럼 보인 건데 이와 반대로 이제 국민들의 속은 골마가고 있었다면서요. 네, 차우세스쿠의 장기 독재가 문제가 됐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하게 돼 있는 거죠. 차우세스쿠는 권력 강화를 위해서 전 국민을 도청했는데요. 당시 루마니아 인구가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2천만 명 정도였는데 와. 전국에 설치된 도청기가 300만 개였다고 합니다. 7명 중에 1명은 늘 도청을 당했던 거죠. 국가보안부 속칭 세쿠리타테가 온 사회를 감시해서 당시 루마니아 국민들은 집에서도 말조심을 해야 됐고요. 의심 가는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잡아들여서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유례 없는 출산 강제 정책을 펼쳤는데요. 인구가 곧 국력이다라고 하면서 가구당 아이를 5명씩 강제로 낳게 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으면 수입의 20%에서 30%를 세금으로 물렸어요. 이혼, 낙태, 피임은 당연히 금지됐고 심지어는 여성들의 월경 주기를 체크했고 임신 검사와 부부의 사생활까지 조사하는 월경 경찰까지 두었습니다. 이래서 출산율은 상승했지만 영아와 산모의 사망률이 높아졌고 보육원에 아이를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속출하고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참 이 차우세스쿠죠. 차우세스쿠가 심지어 북한에 또 김일성을 그렇게 벤치마킹을 많이 했다면서요. 네, 1971년에 북한을 방문했는데 여기서 강력한 독재의 맛이 어떤 건지 느끼게 됐습니다. 이때 북한에서 본 것이 바로 김일성에 거쳐 금수산 태양궁전이었는데요. 차우세스쿠는 이걸 본따서 대지진이 일어나 경제가 어려웠던 시기에 자신이 머물 초대형 집무실 인민궁전을 지었습니다. 미국의 펜타곤, 중국의 진안시 시청에 이어서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관공서 건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상화 정책이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벤치마킹 포인트였는데요. 차우세스쿠는 북한의 매스게임, 즉 권력자를 숭배하는 집단체조에 감명을 받았고 루마니아에 이 같은 집단체조를 창작해서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차우세스쿠의 키가 165cm로 결국 크다고 할 수 없는데 늘 자기 곁에 자기보다 작은 사람만 서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프랑스 드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데 드골 대통령의 키가 196cm였거든요. 자, 둘이 마주선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뭘 좀 앞으로 해서 찍고 뒤로 해서 찍고. 아, 원근감으로. 여기 올라가서 네, 찍었나?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루마니아 신문과 TV에서는 드골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예 안 냈구나. 이야.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권력자고 네. 결국 나라 경제는 아주 파탄이 났다면서요. 네, 이렇게 쓸데없는 정책들만 만들다 보니 나라 경제는 엉망이 됩니다. 수출만 하고 수입은 안 하겠다라는 황당한 정책으로 국가 부채를 갚겠다고 선언을 했고
온수 사용 금지, 청소기 금지, 세탁기 사용 금지 뭐야, 진짜. 극단적인 절약 정책을 추진했고 그 속에서 국민들은 끔찍한 지옥을 견뎌야 했습니다. 1989년 12월에 퇴케시 라슬로라는 목사가 차우세스쿠를 비난하면서 민주화를 요구했고 차우세스쿠가 목사를 잡아들이자 국민들이 일제히 봉기했습니다. 결국 1989년 12월 25일 차우세스쿠 부부는 특별 군사재판에 회부됐고 약 1시간 뒤인 오후 4시 초등학교 담벼락에 세워져 총살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루마니아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민주화를 쟁취하게 됐죠. 오늘은 황당한 정책으로 국민을 유린한 최악의 독재자 차우세스쿠의 말로를 알아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95년 12월 25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95년 12월 25일 이날도 역시 크리스마스죠.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한국 외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명성이 높은 의사였지만 한편으론 바보 의사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별명을 가진 이유는 평생 가난한 이들에게 봉사하며 죽는 날까지 집 한 채 없는 청빈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의사로서 누릴 수 있는 부를 포기하고 네. 환자를 먼저 생각한 진정한 의사 장기려 박사. 정말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죠. 네, 그렇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원래 북한에서 의사 활동을 하다가 6.25 전쟁 중에 월남을 하신 거죠. 네, 장기려 박사는 1911년 평안북도 용천군에서 태어났는데요. 경성의학 전문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외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해방 후에는 김일성을 수술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렇게 북한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았던 최고의 명이었습니다. 그러던 1950년 6.25 전쟁이 터지자 장기려 박사는 월남행을 선택했는데요. 하지만 얼떨결에 따라온 둘째 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했고 그래서 부인과 나머지 4명의 자녀와는 생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당시 피난민들 얼마나 어려웠어요. 뭐 잘 먹지도 못했고 영양실조에 전염병도 심했는데 그런 상황에 이제 장기려 박사가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고요. 네, 장기려 박사는 전쟁 중에 피난민들로 가득한 부산에서 교회 창고 하나를 빌려서 무료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이 밀려들자 군용 야전 천막 3개를 세워서 병원을 늘렸는데요. 돈이 없어 병원 문턱도 넘지 못하는 소외된 이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였습니다. 열악한 시설에 약품도 부족했지만 자신의 월급까지 쏟아 넣으면서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네, 이때 환자들이 장기려 박사한테 뭐 치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 일화들이 굉장히 유명하다면서요. 네, 동료 의사들의 무료 봉사와 시민들의 도움 덕에 병원은 제대로 된 의료기관의 모습을 조금씩 갖춰나갔고 장기려 박사는 치료비가 없어 평생 의사 얼굴 한 번 못 보고 죽는 사람들을 위해 살고 싶다라는 신념으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한 환자가 치료받고 돈이 없어 눈치를 보자 장기려 박사는 밤에 몰래 병원 뒷문을 열어주면서 집에 돌아가서 푹 쉬고 며칠 뒤 꼭 다시 찾아오라라고 했고요. 영양실조에 걸린 환자를 위한 처방전에는 이 환자에게 닭 2마리를 내어줄 것이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또 길에서 거린한 사람이 돈을 달라고 하자 그 자리에서 월급으로 받은 수표를 통째로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 그리고 환자를 위해서 헌신한 제대로 된 의사신데요. 네. 이 장기려 박사는 이 따뜻한 마음뿐만이 아니고 외과 의사로서의 실력도 탁월했다면서요. 네, 1940년대까지만 해도 간은 핏덩어리이기 때문에 칼을 대선 안 된다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었는데요. 1943년에 장기려 박사가 간 종양 부분 절제에 최초로 성공을 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보다 의료 여건이 앞섰던 일본에서도 불가능한 수술이었습니다. 또 1959년엔 한국 최초로 간암 환자의 간 대량 절제술에 성공했을 정도로 한국 간외과의 개척자였습니다. 야, 정말 다 가진 분이에요. 수술 실력도 좋았고 인성도 훌륭했고 거기다 현재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의료보험의 그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고요. 네, 이것이 장기려 박사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1968년에 국내 최초로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해서 현재 의료보험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담뱃값보다 적은 월회비 60원에 각종 검사가 무료였고 치료비를 80%까지 할인을 해줬습니다. 설립 초기엔 해마다 적자가 쌓였고
운영이 어려워져서 장기료 박사의 병원에서 진료비를 탕감해주는 방법을 강구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약 20만 명의 조합원에게 의료 혜택을 줬습니다. 청십자 의료보험은 전국적인 운동이 됐고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네, 이 대단한 게 국가보다 먼저 앞서가지고 의료보험 도입을 갖다가 이 아이디어를 제안한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장기려 박사는 평생 봉사하며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면서요. 네, 장기려 박사는 북에 두고 온 부인과 자식들을 그리워하면서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때 정부가 특별 상봉을 제안했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노년에 중풍에 걸렸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끝까지 가난한 환자를 돌봤습니다. 평생을 자기 집도 없이 병원 옥탑방에서 살다가 199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향년 84세 나이로 영면에 들었습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더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며 살았던 장기려 박사의 정신,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정말로요. 우리가 진짜. 잊고 있었어요. 장기려 박사. 근데 아까 우리가 모닝픽에서 의대로 쏠리는 수험생들, 고득점자들 봤잖아요. 네. 의대 왜 가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이 가잖아요. 그래서 한 의대 들어간 사람들 한 1년 동안은 장기려 박사의 정신만 계속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 수업.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2003년 12월 29일입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2003년 12월 29일은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서 밀실 살인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이 사건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문이 잠긴 집안에서 남편을 제외한 부인과 3살박이 아들, 10개월 된 딸 등 총 3명이 살해당한 사건으로 한국 최초의 밀실 살인 사건이었고 그 잔혹한 범행 수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다. 오. 근데 어떻게 이런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까? 자, 사건 현장 그 시간으로 가볼까요? 네, 2003년 12월 29일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관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남편은 혹시 아내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고 동창생 이 씨와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갔나 싶어 연락을 해봤는데 전화를 받은 이 씨가 걱정하면서 곧바로 집으로 달려왔어요. 그러다 복도 끝으로 난 작은 방 창문이 잠기지 않은 걸 발견하고 거기 손을 넣어서 안에 핸드백을 꺼냅니다. 이 핸드백 안에 집 열쇠가 있었고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느낌이 쎄한 상태에서 문을 열고 들어갔잖아요. 오. 집 안 상태는 혹시 어땠습니까? 놀랍게도 가족들이 모두 집안에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부인은 얼굴에 치마를 뒤집어 쓰고 올가미에 목이 조인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3살 아들과 10개월 된 딸도 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아파트 7층이라서 베란다 쪽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복도 쪽으로 난 창문의 방범창도 망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부인이 식사 준비를 하던 음식 재료도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근데 만약 누가 왔다면 그 저항 흔적 같은 게 있었을 텐데 그게 없었다는 거고 처음에 형사들은 현장에 딱 도착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겉보기엔 이 부인이 자녀들을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같이 보였지만 형사들의 눈에 이상한 점이 띄었습니다. 보통 부모가 자녀를 살해할 때는 최대한 고통받지 않게 한다고 해요. 그런데 숨진 아이들의 가슴과 목에 짓밟힌 흔적이 있었던 거예요. 평소 단란했던 가정에서 부인이 이런 일을 벌일 이유가 전혀 없었고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면식범에 의한 타살의 무게를 두고 주변인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이 집에 자주 놀러 오던 여고 동창생 이 씨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 씨는 아까 남편이 문이 안 열리고 아내가 같이 전화했던 있겠다 사람이에요. 해서 전화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상한 점이 있었을까요? 네, 두 사람은 여고 시절 단짝 친구였는데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사건 2년 전에 인터넷 동창 모임을 통해서 다시 만나 수시로 왕래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이모라고 부르면서 따를 정도였는데요. 담당 형사는 이 씨를 수사하던 중 수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손등에 줄자국처럼 상처가 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씨가 수사 과정에서 손등을 애써 감추려고 했다는 겁니다. 경찰의 추궁 끝에 이 씨는 결국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네, 이게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겁니까? 이 씨는 범행 몇 달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날도 피해자 집에 놀러 가서 평소처럼 아이들과 놀다가 먼저 3살배기 아이를 작은 방으로 유인해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깜짝 쇼를 준비했다면서 얼굴에 치마를 덮어쓰게 하고 10개월 된 딸을 안게 한 다음 방문 쪽으로 유인해서
빨랫줄을 올가미로 목을 포용하나요? 골라 살해했습니다. 딸을 안고 있던 피해자는 죽기 직전까지도 아이를 떨어뜨릴까 봐 저항도 하지를 못했어요. 어떡해. 그 다음 이 씨는 10개월 딸까지 잔인하게 살해하고 열쇠로 현관문을 잠근 뒤 열쇠를 넣어둔 핸드백을 창문 틈 작은 방에 던져두고 밀실로 꾸몄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방법을 택했을까 싶고 아이 엄마는 그 10개월 된 아이가 다칠까 봐 끝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마음 아프네요. 근데 가해자는 대체 왜 이런 거예요? 이 씨는 원래부터 피해자를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만난 피해자가 자기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것에 질투를 아이고, 말도 느끼고 안 되는. 피해자가 자기를 무시한다고까지 생각을 했다고 해요.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면서 피해자 남편의 속옷까지 정리하고 가족 여행을 따라다니기도 하는 등 뻔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피해자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기도 했어요. 이 씨는 피해자의 가족을 파괴하고 피해자 대신 그 자리로 들어가려고 했던 거죠. 이 씨는 조사 과정에서 희생자들에 대한 죄책감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아이들까지 죽인 이유에 대해서는 걔 옆에 있었으니까라고 해서 공분을 샀습니다.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복역 중입니다. 질투에 눈이 먼 가해자 이렇게 절대 용서받지 못할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야, 악마네. 이건 맞아. 남편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불륜을 와. 자, 오늘 역사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사계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한 분의 반가운 손님이 있죠. 최문순 화천 군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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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에서 오셨는데 멀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 상암동에서 화천까지 한 130km 정도 되는데 얼마 안 되네요. 오늘날 춘천까지는 고속도로가 됐기 때문에 네, 네네. 1시간 반 남짓 그 정도 충분히 옵니다. 길이 워낙에 잘 뚫려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막히지만 않으면. 네. 근데 오늘 또 새벽 일찍 오셨기 때문에 안 막혔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은 이제 그 동서 고속철이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네. 2027년이면 1시간 내. 너무 좋다. 예. 자, 이맘때쯤이면 이렇게 또 군수님 만나 뵈서 저희도 기분 좋고 그렇습니다. 화천하면 떠오르는 바로 이것이 올해도 열린다면서요? 산천어 축제가 내년도 25년도 1월 10일에서부터 2월 2일까지 네. 23일간 열리게 되는데요.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는 금년도 우리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겨울 축제에서는 글로벌 축제로서 최초로 선정된 축제입니다. 네. 더군다나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에는 하얼빈 빙등 축제, 일본 삿포로 눈 축제, 캐나다 퀘벡의 윈터 카니발과 함께 세계 4대 축제로 일컬어지고 있고요. 2011년도에는 미국 CNN 방송에서 겨울철 7대 불가사한 일로 선정돼서 발표정도 있어 전 세계인으로부터 호평받고 있고요. 24년도 금년도 축제에는 뉴욕타임즈가 아시아에서 겨울 축제로서 가장 가봐야 될 여행지로 꼽아줘갖고 네. 세계 각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네, 아유, 워낙 뭐 유명하고 네. 또 재밌는 그럼요. 축제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어떤 콘텐츠들이 있는지 자세히 좀 듣고 싶어요. 뭐 맨손 잡기 이런 거 있잖아요. 산천어 맨손 잡기. 우리도 가봤잖아요. 네, 산천어 축제는 산천어가 주인공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산천어 낚시도 있고 또 이안치안이라고 네? 영하 한 20도에서 네. 물속에 들어가서 산천어를 맨손으로 맞아요. 낚기도 있고 또 외국인만 전용할 수 있는 외국인 낚시터도 있고 또 밤낚시도 있고 네. 어낚시도 있고 산천어만 소재로 해서 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이 아주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네. 또 저 밤거리가 유명해요. 그 이 저 산천어 등이 쫙 걸려 있는 선등거리
그거 아주 또 볼만하죠. 아, 이쁘겠다. 지난 21일 날 이제 점령식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인구수와 버금가는 27,000개 산천어 등과 수십만 개 LED 등이 되어 있는 그 산천어 거리를 만들어서 그 축제 기간 동안에 주말에는 거기서 거리 페스티벌도 열리고 오시는 관광객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춤추고 노래 부를 수 있는 캐나다 퀘벡의 윈터 카니발 이상의 그런 거리 축제가 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멋있더라고요. 네. 아니 이게 뭐 거리도 지금 1시간 반이면 안 막히면 왔다 갔다 한다니까 저 와이프랑 한번 진짜 데이트할 겸 한번 가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화천 산천어 축제 시즌 때 또 만날 수 있는 실내 얼음 조각 광장이 또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올해 조성이 됐나요? 근데 실내 얼음 조각 광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실내 얼음 조각 광장입니다. 보통은 하얼빈 태양도에 있는 빙등이 상당히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네. 대한민국은 날이 따뜻해서 야외에서 못하니까 산을 팠습니다, 굴을. 굴을 파갖고 그 속에서 빙등을 넣고 냉방시설을 하고 너무 이쁘다. 아마 전 세계에서 이런 실내 빙등 광장은 우리 화천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특색이 있는 곳입니다. 저 화빙고네, 화빙고. 그러네요. 동빙고, 서빙고. 하천빙고, 화빙고. 근데 좋다. 사실 이 산천어 축제가 또 유명한 이유가요. 뭐 얼음 낚시 워낙 많은 분들 좋아하시지만 이게 다가 아니죠. 세계 각국의 겨울 문화를 또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에는 하얼빈 빙등, 또 축제장 옆에 일본 삿포로가 대표로 하는 눈 조각도 조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 핀란드 르마니에시에서 온 오리지널 산타가 와서 상주하면서 관광객들과 사진도 찍고 얘기해주고 엽서 써주고 그렇습니다. 야, 오리지널 산타 좋다. 아니 근데 군수님 아무래도 얼음판 위에서 하는 큰 축제잖아요. 그러면 날씨가 굉장히 큰 관건일 텐데 지금 준비는 요새 좀 춥기는 합니다만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는 축구장의 30배, 그러니까 한 9만 평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얼음판 위에서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산천어 낚시도 있고 또 버슬레이도 있고 썰매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일단 안전해야 돼요. 네. 제가 오기 전에 얼음을 어저께까지 한 거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두껍게 얼은 데는 한 20cm 내에 그리고 얇은 데는 한 15cm 정도 되는데 앞으로도 한 보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네. 산천어 축제 개막할 때는 한 30cm 이상 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고 얼음이 30cm 되면요 그 얼음판 위에 탱크가 지나도 전투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건 얼음판 위에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안전이 가장 네. 하기 군수님 때문에 표현이 너무 재밌으시네요. 탱크가 이라고 안전한. 그 얼음이 단단히 얼음돼 있고 얇게 얼음돼도 있어갖고 네네. 우리 직원들이 얼음판 밑에 들어가갖고 위를 쳐다보면서 매일매일 체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오시는 관광객들은 전혀 안전에 신경 안 쓰고 25cm면 한 이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정말 산천어 축제가 최고의 겨울 축제로 불리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보은 선생님, 네. 오늘 산천어로 어떤 요리 하는 건가요? 아, 제가 산천어가 정말 보양식이잖아요. 네, 네네. 근데 이 산천어 가지고 이 뜨끈뜨끈하게 특히나 요새 같은 날씨에는요 이렇게 좀 따뜻한 거 먹어줘야 중요하죠. 몸 안에서 이렇게 깊이가 있게끔 온기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산천어 곰국을 준비를 했는데요. 곰국 좋아하세요? 그럼요. 산천어 가지고 제가 만들었어요. 산천어 가지고 어떻게 곰국을 끓이지? 저는 합니다. 그래서 산천어 가지고 거의 5시간 이상을 푹 구워가지고 아주 진한 국물을 만들었기 보약이네. 때문에 네. 여러분들 추울 때 요거 한 그릇 딱 잡수시잖아요. 온몸에 보양식으로 싹 감싸주니까 너무 그렇겠네. 좋겠지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요리는요, 바로 산천어 표고 채소조림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화천에 표고가 좀 많더라고요. 그렇죠. 우엉도 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엉하고 표고를 넣고 특별히 생선조림 많이 해 드시잖아요. 네. 산천어로 생선조림 하면은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것도 준비를 했습니다. 야, 기대되시죠? 네, 기대됩니다. 근데 오늘 군수님이 제 옆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잘하실 수 있으시죠? 시키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군수님 멋지십니다. 아니 근데 산천어 요리 우리 장기르도 먹어봤었잖아요. 네. 근데 정말 맛있는데 일단은 산천어 요리의 장점을 군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천어가 밀밀고기지 않습니까? 네네. 밀밀고기라면은 이제 비린내가 난다. 흙냄새가 난다 그런 거 그러는데 있죠. 산천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 답변이 있지만 산천어는 특히 비타민과 아미노산이 많기 때문에 우리 먹으면 건강식으로 될 수 있고 더불어 아까 이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화천은 표고가 가장 유명합니다. 네네. 그리고 화천에서 생산된 표고, 부추, 또 파, 마늘 이런 거 영양을 한다면은 속이 시원한 그런 공국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가 하겠습니다. 아유,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군수님, 제가요, 산천어를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네. 산천어 손질이 조금 어머님들이 좀 힘들까 이렇게 고민하시는데 힘들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천어는요, 비닐이 조금 있는데요. 비늘만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겉면에 약간 점액질이 조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깨끗하게 손질을 해야 굉장히 깨끗한 국물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요거에다가 여기 굵은 소금 있어요. 굵은 소금, 굵은 소금을 이렇게 좀 뿌려줘요. 이렇게 네. 뿌려서. 그리고 근데 요거 조금 맑게 하려면 저는 요거 비법이에요. 요게 밀가루? 밀가루입니다. 어. 이렇게 놓고 요거를 이렇게 바락바락해서 씻어주세요.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맑은 물로 이렇게 좀 헹궈주시면 이 산천어가 굉장히 뭐랄까요, 아주 깨끗하면서도 아주 맑은 국물이 점액질도 많이 아주 없어지고. 뽀얗게 올라옵니다. 뽀얗죠. 네. 그리고 속살이 얼마나 분홍색이 싱싱한지 몰라요. 네. 근데요, 여기 보면 우리 화천 축제에서 사용된 산천어 축제는 건강검진 다 받은 축제. 오.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종합검진 다 봤습니까?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에 사용된 산천어가 한 160톤 정도 돼요. 한 100만 마리 정도 되는데 네네. 보건항공연구원에서 다 샘플로 해서 검사해갖고 기생충도 없고 우와. 지스토마균도 없고 아주 건강한 세균도 없는 그런 검사한 산천어만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네. 저 정도면 뭐 저보다도 건강한 것 같은데 산천어가. 근데 이제 산천어 곰탕을 만들려면요, 산천어 곰국을 만들려면 일단은 토막을 좀 내주면 훨씬 더 이 산천어가 많이 우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토막을 세 토막 내는데 우리가 보통 어두육미라 그러죠. 산천어 안에 있는 요 대가리까지 같이 넣어야 요게 또 아주 곰국으로 잘 우러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이 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통째로 넣으면 편하기는 한데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려요. 저는 딱 5시간을 고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넣어주시는데, 자, 그러면 저는 요거를 넣을 때 우리 군수님께서는 요 배보자기에다가 향신채를 좀 넣어주시겠어요? 육수 날짜 오래 네, 걸리시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파 넣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파도 넣으시고 야. 파 다 잘라서 넣어주시고요. 군수님 요리를 좀 하시나 본데요, 평소에? 네. 요리는 안 하고 집사람이 시키는 건 합니다. 아 그럼 잘해야죠. 아니 근데 산천어 저기 안에 살이 아주 핑크빛으로 너무 예쁘죠. 싱싱한 느낌이 네. 드니까 씹는 맛도 있어요. 자, 요거 지금 통후추까지 넣으셨거든요. 그리고 마늘도 좀 넣어주시고요. 네. 생강도 넣어야죠. 그렇죠. 생강도 좀 넣어야죠. 네. 저러면 또 이제 잡내도 싹 양파도 넣고. 양파도 좀 넣어. 양파 좀 네. 넣어주시고. 달달한 맛이 나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 해서 요거를 이렇게 좀 묶어주세요. 네. 힘 있는 우리 군수님이. 군수님표 육수. 이렇게 해서 군수님, 여기 지금 산천어에다가 이렇게 넣으세요. 이렇게. 예,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5시간을 고우는데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생선은 아무래도 첫 김은 빠져야지 냄새가 좋다고. 그래서 첫 김을 빼기 위해서 센 불에서 한 10분 정도 끓이다가 뚜껑을 덮고 중약불에서 5시간을 고아주세요. 고아주세요. 근데 그냥 고지 마시고요. 요거를 넣어주세요. 요거 지금 청주예요. 청주를 끓을 때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요게 지금 간장입니다. 국간장이에요. 국간장. 네. 국간장도 같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산천어가 스스로 간이 싹 배어서 안에 있는 아주
진한 보양식 물만 쫙 뺍니다. 어. 그래서 제가 5시간을 고아 왔어요. 와.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요. 오. 이렇게 보니까 지금 군수님 요거 한번 와서 봐주시겠어요? 어디 잘 고아졌는지? 요 지금 배보자기 아까 군수님이 넣어줬던 거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다 우러났네요. 꺼낼게요. 네. 그렇죠? 이렇게 꺼내서 자 국물 좀 빼고요. 뽀얗죠? 네. 요거를 좀 이렇게 해놓고 요 밑에다가 내려놔 주세요. 너무 좋은 것들이 지금 다들 녹아. 완전 약이죠, 보약이죠, 뭐. 그랬으면 이게 한번 제가 건져 볼까요? 요렇게 아. 살 보세요. 아주 진하죠?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이 안에 지금 뼈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 그랬으면 방법이 있어요. 저는 쉽게 요리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핸드블렌더예요. 오, 갈아버려. 네, 갈아버려요. 아예 그냥. 아. 쇠가 있는 핸드블렌더여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갈아요. 아, 저걸 가는 거는 제가 상상도 못 했는데요? 아, 이거 추어탕처럼 생겼네. 저게 옛날에 장어찜인가? 그것도 요거 얼마나 맛있겠어요. 이렇게 아, 갈아버리면. 그렇죠? 와. 자, 그러면 뼈도 갈고 살도 갈고 부드럽게 다 갈았어요. 다 갈았으면 이야. 요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제가요 화천 가니까요 무가 굉장히 달아요. 그렇죠? 화천무가. 그래서 군수님 제가 무를 조금 썰어서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무를 좀 이 안에다 넣을 거예요. 시원하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시원하죠. 그러면 단맛이 나겠죠. 산천어 곰국이. 그러면 이 산천어 곰국이 얼마나 뜨끈뜨끈하고 맛있을까요? 그렇죠? 시원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물을. 맛있겠다. 이렇게 네. 넣어주세요. 먹어봐도 되죠? 아이, 그럼 야. 넣어주세요. 다네요. 달고 아, 맛있죠? 달고 맛있죠, 군수님? 네, 네. 이렇게 해서 한 소끔을 끓여주세요. 한 소끔을. 한 소끔 끓이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됩니다. 야, 완성이 된 거죠? 네. 이게 완성이 되는데요. 아. 국물 한번 보실래요? 야, 저 진한 거 봐. 이 얼마나 이게 달큰하고 아주 뜨끈뜨끈하고 맛있잖아요. 요거를 제가 뚝배기에 한번 담아서 선을 보일게요. 어떻게 먹느냐? 요렇게 좀 담아요. 다 요렇게 담고 아, 산천어 곰국입니다. 네. 아. 이렇게 산천어 가지고 곰국 만들 생각을 하셨을까요? 산천어 곰국은 처음입니다. 이게 그쵸? 뭐 먹고 네. 회로 먹고 그렇죠?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부추를요 듬뿍 넣으세요. 아, 부추를. 저희 요 앞에 주신 거. 네. 네, 부추를 듬뿍 넣고요. 그다음에 대파도 이렇게 좀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 청양고추 좀 넣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간이 안 돼 있잖아요. 아까 국간장하고 청주만 넣었으니까. 네. 그래서 소금. 소금을 이렇게 넣고 기호대로 이렇게 아, 잡수시는 간을 맞춰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드실 거를 한번 떠볼게요. 네. 군소님 이거 축제 때 진짜 메뉴로 한번 생각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요거 교수님. 지금 제 생각에는 네. 이거 얼마 받아야 되나 생각. 벌써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뜨끈하게. 군수님 요거요. 네. 한 12,000원 받으면 12,000원. 될 것 같아요. 곰국이니까. 곰국이니까. 오. 그러면 일단 제가 맛을 좀. 아 봤으면 그럼요. 좀- 맛을 보셔야죠. 이렇게 해서 군수님은 이렇게 해서 제가 다 해드렸으니까 이렇게 맛을 보시고요. 혹시 밥을 마시고 싶다 그러면 밥도 여기 있어요. 밥 먹어도 돼요? 네, 그럼요. 어, 야. 저희는 다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잡숴 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철규 씨는 나오셔서 요거 좀 가져가 주세요. 아, 저 진짜 맛이 궁금해요. 어떨지. 12,000원 하고 가족들이 오면은 좀 몇 퍼센트 할인해 주고 그러면 이게 어. 고소한 향이 여기 지금. 여기도 나요. 네네. 아유. 가져가서 우리가 이제 이거 위에 넣어서 네, 먹으면 네, 네. 되는 거죠? 고명으로 넣어서 그렇게 잡수세요. 네. 야, 산천어 곰국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니 가가지고 저 추울 때 산천어 축제 즐기고 저렇게 산천어 곰국 한 그릇 뜨끈하게 먹으면 딱 최고죠. 좋겠는데요. 자, 여기 이제 부추랑 부추랑 고추랑 청양고추랑 대파랑 다 넣고 소금으로 간 맞춰서 잡수세요. 이게 많이 넣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너무 다 넣고. 군수님 드시기에는 어떤 주먹이에요? 어떠세요? 군수님 선생님? 어떠세요? 정말 맛있어요. 어. 사골국물보다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뼈까지 갈아져 있으니까 네, 네. 속이 후련하고 또 우리 산천어 축제 그 얼음판 위에서 이거 한 그릇 먹는다면 그렇죠. 더 이상 바랄 거 없을 것 같으네요. 어. 야, 너무 산천어 맛있지. 곰. 예, 예. 아, 진하다. 정말 진하죠. 네. 파 향이 섞이는 게 너무 잘 어울리네요. 소금 좀 더 넣어야 돼. 와, 이거 진짜 제대로 된 보양식인데요. 요즘 감기 환자분들 너무 많은데 예. 뚝 떨어질 것 같아요. 따끈하게 겨울철에 딱이네요 이거. 또 거기 축제가 추울 거잖아요. 거기서도 야. 추어탕 느낌으로. 너무 네. 깊이 있고 담백한 맛이 나고요. 우리가 보통 추어탕 그러면 가을에 먹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산천어는 사실 사계절 내내 보양식으로 즐기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산천어 곰국을 즐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군수님 맛이 어떠세요? 이 산천어가 아니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주 네. 구수하고요. 그쵸? 이 장어탕보다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럼요. 영양가도 많고 이게 아주 걸쭉하고 부드러운데요. 그리고. 네, 속이 굉장히 후련하고. 부드럽죠. 와, 그리고 5시간을 구웠기 때문에 아주 안에 있는 진국은 다 빠졌고요. 제가 나중에 그대로 그냥 갈아버렸잖아요. 네.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쉽죠? 부드러워야 아무래도 되게. 산천어 곰국이라 혹시 좀 비린 향이 나면 어떤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없어요. 오. 밥까지 파들하고도 말하니까 너무 잘 훨씬 어울리고. 여기에 그냥 잘 익은 화천무로 만든 석박지 하나만 딱 올리면 아우.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면 진짜 끝났어요. 와. 그렇죠? 네. 아. 자, 이제 잡수실 동안 우리 군수님하고 저는 요리를 또 해야 돼요, 군수님. 다 먹지도 않았는데 조금 이따가 잡수세요. 네, 네, 네. 군수님 이거 이렇게 놓으시고요. 군수님이랑 이제 저랑 어떤 요리를 해야 되냐면 바로 산천어 표고 채소 조림을 네, 해야 네. 돼요. 아까 제가 산천어 다 깨끗하게 닦는 거는 알려드렸잖아요. 네. 그랬으면 이 산천어를 조림을 하려면 밑간을 하셔야 돼요. 밑간이 되어 있어야 조림이 맛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볼에다가 제가 생선을 이렇게 담아 놓을게요. 아, 곰국 너무 맛있는데요? 다음 요리도 기대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먹기 좋은 크기로 그냥 한 3마리 정도 하면은 4인 가족이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산천어 조림이 만들어지는데 여기다 밑간을 어떻게 하냐면요. 군수님 여기 보시면 요거 간장이에요. 국간장. 요렇게 뿌려주세요. 요렇게. 이렇게요? 네, 아유, 네, 네. 그다음에 요거 맛술. 이거 맛술. 맛술도 요렇게 뿌려주세요. 네, 군수님 진짜 댁에서 하신 거 맞아요. 시키면 잘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 후추도 요 손으로 요렇게 꼬집해가지고 요렇게 뿌려주세요. 진짜 잘하세요. 네. 자, 요렇게 하면 이제 산천어가 이제 밑간이 다 된 거예요. 생선은 밑간이 되어야지 나중에 조림했을 때 맛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까 우리 군수님이 저한테 자랑했던 표고버섯 네. 요거 한번 잘라 보시겠어요? 요거 어떻게 자르냐면요. 저처럼 요렇게 자르시면 돼요. 요렇게. 이렇게 꼭지 요렇게 밑둥만 하고 밑둥만 그다음에 4등분 요렇게 해 주세요. 4등분. 네. 이따가 요렇게 놔 주시면 돼요. 네. 네, 아유 잘하셨습니다. 요 밑둥은 아깝잖아요. 요거 화천 거라 너무 좋거든요, 품질이. 그래서 요거 다 모았다가 말려요. 말리고 난 다음에 요거를 살짝 된장찌개 할 때 아니면 국물 낼 때 요거 육수로 내주면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버리지 말고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조림에 요거 안 들어가면 섭섭하잖아요. 요거 꽈리고추도 꽈리고추.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특별히 산천어와 우엉이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우엉을 준비를 했어요. 우엉을 깨끗하게 이렇게 아, 벗겨낸. 네 벗겨내고 난 다음에 네. 칼로 그렇게 하면 되나요? 네. 요거요. 사실은 이렇게 칼등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그리고 우엉 껍질에도요. 영양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드셔줘야 좋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 왜 껍질 완전히 벗겨내는 그거 있잖아요. 그걸로 네. 안 하고 이렇게 칼로 아, 이렇게. 필러로 안 하고 그냥 껍질이 살짝 있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깨끗하게 찬물에다가 한번 헹구세요. 이렇게. 네, 껍질에도 영양분이 네. 많으니까. 한번 이렇게 헹궈주세요. 맛있어. 한 그릇 다. 곰국 다 드셨어. 자, 그러면 우리 군수님께서 요거를 우엉은 큼직큼직하게 썰어야 좋거든요. 한번 썰어보세요.
똑바로 썰으면 돼요? 사선으로. 사선으로. 어우, 군수님 그것도 진짜 아시는 거예요? 요리하시는 거 아시는데요? 사선으로 써시면 돼요. 네, 네. 확실한 건 저보다 훨씬 잘하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선으로 썰어야 되는 똑바로 썰었다가 사모님한테 한번 혼난 적 있으시지 않은가? 자, 군수님 그래서 여기에 담가주세요. 제가 왜 여기에 담그냐면 우엉은 갈변이 잘 되기 때문에 갈변이 공기 중에서 이제 산소와 결합하면 갈변이 잘 되면 약간 쇠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에 좀 담갔다가 하시면 훨씬 더 좋아요. 자, 그랬으면 이제 조림을 하면 되는데 조림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조림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조림장을 만드는데 조림장은 제가 잘 쓰는 물이 바로 다시마 우린물입니다. 그래야 약간의 감칠맛이 나서 좋거든요. 그래서 다시마 우린물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넣어주고 불을 켭니다. 물만 먼저 넣고. 네, 불을 켜고 난 다음에 여기에 뭘 넣냐 하면 바로 간장 넣고요. 진간장이에요. 넣는 건 제가 넣을게요. 시키세요. 아, 그러시겠어요? 여기 마늘도 좀 넣어주세요. 마늘. 다진 마늘. 네, 다진 마늘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군수님 요거는요 요새 생강이 많이 나오잖아요. 생강청 담은 건데 생강청을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아무래도 생선조림은 약간 조금 단맛, 감칠맛이 있어야 좋잖아요. 요거 물엿이에요. 물엿도 같이 넣어주세요. 윤기도 좀 더 돌고. 그렇죠. 좋죠. 자, 곰탕 먹을 때 그랬으면 그거 반찬 이렇게 한 거에다가 뭘 하냐 하면 제일 오래 익히는 것부터 해줘야 돼요. 그럼 뭘까요? 바로 우엉이에요. 예, 예. 네, 우엉 넣고요. 그다음에 표고버섯 넣어주면 향이 나서 훨씬 맛있겠죠. 군수님 표고버섯. 네, 표고버섯 넣어주세요. 표고버섯도 듬뿍. 네, 네. 이렇게 넣어주. 군수님 이렇게 좀 드시는 양이 많으신 것 같아요. 손이 좀 이렇게 크시네요. 저게 또 조림에 하시고요. 버섯 잘 들어가면 고기 같잖아요. 그다음에 대파 좀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 꽈리고추도 지금 넣으시면 조금 매콤한 맛이 나서 좋아요. 네. 네. 그리고 요거 교수님 아까 밑간 해놓은 건데요. 이렇게 부으시면 안 되고요. 하나씩 하나씩 올려주세요. 예쁘게. 예뻐야 돼요? 네, 예뻐야 돼요. 자, 위로 3,000원 올리는 들어갑니다. 예뻐야 돼요. 네. 그렇게 위에 올리는구나. 그러면 요 아래서 양념장이 끓으면서 표고버섯 향과 우엉의 향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산천어 맛이 훨씬 더 맛있는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요거는 버려야 돼요. 네, 요거는. 자, 그래서 요거를 하는데 제가 지금 양파 하나를 안 넣었거든요. 양파를 위에 좀 덮어주세요. 야, 야, 그럼 정말 위아래로 향이 다 배이겠네요, 그렇죠. 산천어에. 그러면 단맛에 감칠맛이 위아래로 배니까 이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끓여주세요. 산천어의 고장 화천에. 자, 그러면 우리 군수님은 산천어 가지고 댁에서는 뭘로 많이 잡수세요? 구워서 먹고 구워서 잡수세요? 회도도 먹고. 아, 회로도요. 예, 그리고 이제 찜은 이렇게 하지 않고 네. 그냥 저 일반 고기 찜하듯이 고기찜 하듯이. 넣고 고춧가루 넣고 아, 뭐 네. 양파 좀 넣고 이렇게 해서 그냥 쪄서 그래요? 밑에다 쓰레기 깔고 시래기 깔고 네. 그래서 산천어와 시래기가 우러나는 그런 맛도 좀 맛있게 먹고 있는데 별미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산천 시래기가요 또 아주 이게 연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비타민 D 듬뿍 있는 시래기하고 이 산천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미노산도 많고 비타민도 많으니까 같이 결합되면 너무 좋겠어요. 그 담백하잖아요. 고기가. 그렇죠. 자, 이렇게 됐으면 요거를 이제 졸여야 돼요. 조림을 하는데 조림할 때 제가 옆에서 이렇게 좀 조리고 있거든요. 여기 좀 시간이 좀 걸려서 아무래도 생방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군수님이? 한 번씩 이렇게 끼얹어 주세요. 국물을. 싹 배어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하면 위아래 간이 잘 배이죠. 네. 그렇죠. 근데 군수님, 네. 제가 죄송하지만요, 우리 철규 씨보다 훨씬 보조를 잘하시네요. 제가 역시. 40년을 했습니다. 이거. 오야. 저는 이제 결혼 10년 차인데요, 뭐.
아유. 자, 이렇게 해서 위아래가 골고루 양념이 좀 배이게 하면은요. 군수님 여기에 이제 어떤 색깔이 하나 들어가면 더 좋을까요? 아무래도 고추가 들어가야 이게 그렇죠. 맞죠. 빨간색이 붉은색. 들어가면 더 들어가야 좋겠죠. 그래서 홍고추. 요거를 좀 위에다가 뿌려주세요. 저렇게 하면 색감이 또 확 살면서 예뻐지죠. 얼큰하게 되겠네요. 네, 아주 얼큰하게 되겠죠. 아 예쁘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끼얹어 주시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간장간을 조금밖에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약간 슴슴하게 국물까지 잡수셔야 맛있어서 그래서 여기 소금을 이렇게 해서 한 꼬집 넣고 다시 한번 국물을 끼얹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오늘 맛있겠네요. 이 요리는 군수님이 만드신 요리예요. 만족하세요? 보조는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색감도 굉장히 맛있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시식에 접시에다 좀 한번 담아 볼게요. 군수님 얼마나 맛있게 드셨는지 이거 한번 잡숴 보세요. 이렇게 담고 조거 하나 있으면 담아서. 다른 반찬 필요 없을 그쵸. 것 같아요. 표고버섯도요 넉넉하게 이렇게 담고 대파랑 우엉도 좀 같이 이렇게 좀 담아주세요. 이렇게 군수님 요건 국물까지 다 드셔야지 맛있어요. 요거 한번 잡숴 보세요. 네. 아 정말 오늘 두 가지 요리 다 보양식이고 또 산천의 변신입니다. 네. 산천어 조림은 처음 봤고 아까 군수님 말씀하셨던 그 산천어 찜. 네. 그거는 이제 가서 그 현장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주로 이제 구이. 그죠? 구이로 많이 네. 좀 드시죠. 산천어. 현장에서도 그 자리에서 이제 네. 구워서도 드시기도 그 아이들이 하고요. 그거 잡아가지고 가서 직접 요리해 먹으면 너무 재밌으니까. 그쵸. 곰국에다가 이걸 반찬으로 먹어도 전화 말씀하신 대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게 표고버섯이 아주 달큰하게 잘 익어서요. 어떠세요, 군수님 맛이? 육질이 상당히 부드럽고요. 산천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맛이 아주 상당히 담백하고 네, 네. 뭐 밀물고기 같은 느낌 전혀 안 듭니다. 그쵸. 고등어 이상으로 그렇죠. 조림이 네. 훨씬 맛있네요. 그래서 국물까지 해서 이렇게 잘 잡수시면 굉장히 맛있죠. 네. 이 산천어 살이 정말 실해요. 실한. 실합니다. 표고도 네. 맛이 간이 딱 배니까 네, 정말 네. 맛있네요. 네, 표고가 아주 야들야들하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나. 살도 너무 부드럽고 담백하고 진짜 부드럽네. 간도 네. 딱 꽈리 적절해요. 고추가. 아, 관수님. 꽈리 네, 고추. 군수님 꽈리고추 드릴게요. 네. 간이 너무 또 딱 맞게 들어간 데다 너무 부드럽다. 너무 부드럽죠. 아니 가시가 없네요. 가시가 왜 없지? 아, 표고도 고기인데요. 네. 표고도 고기죠. 그리고 위 아래로 이제 조림을 했잖아요. 채소를 네. 올리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정말 씹을수록 그 산천어 살 안에서 꽈리고추 향도 나고 네. 달큰하면서 네. 너무 맛있는데요. 이거 표고랑 너무 잘 어울린다. 음. 말씀하신 대로 고기 느낌 나면서 근데 아까 산천어 곰탕에서 느꼈는데 확실히 산천어 살이 아주 부드러워서 네. 곰탕도 부드럽고 네네. 이 조림도 부드럽네요. 뭐 드릴까요? 숟가락 드릴까요? 네, 네, 네. 표고가 쫄깃한 맛이 나요. 네, 맞아요. 표고가 아주 쫄깃쫄깃하고 같이 들어간 우엉 향도 아주 좋아서요. 우리 산천어 살집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아주 좋아요. 군수님 어떠세요? 국물도 짭조름한 게 아주 야. 간이 딱 맞아요. 정말 좋습니다. 네, 네, 네. 야 진짜 제대로 된 여기다가 한 끼 식사를 하는데. 국물에다 밥 먹어도 네. 밥 우리- 먹어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군수님께서 밥을 여기다가 같이 해서 잡수신다고. 아, 아니 워낙 맛있으니까 아마 보시는 분들도 아 산천어 선생님. 축제 가봐야겠다. 저희가 화천에 대한 궁금증 질문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네. 더 드시면 안 돼요. 입을 좀 비우셔야 돼요. 나중에도 네. 줬다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드셨다가 네, 끝나고 더 잡수시죠. 드시면 되니까. 네, 네, 네.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출산율도 그렇고 아이들 보육 문제도 그렇고 다들 고민이 많고 지자체도 그렇고요. 지금 화천은 어떻습니까? 아이 기르기에?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0.74명인가 그런데 화천은 좀 높습니다. 그래서 1.26명 정도 이렇게 정도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근심하고 이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뭐 교육이나 돌봄 지원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혼부부 같은 경우 사실 집 걱정 때문에 아이 낳기를 좀 미루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거 환경은 어떤가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미루고 네. 또 결혼하더라도 아이 낳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꺼리는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 크잖아요. 그 사회조사연구소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결혼하기 머뭇거리는 이유가 저때 집의 문제. 맞아요. 맞아요. 근데 첫째 아이 낳기 꺼리는 게 교육의 문제. 이게 걱정이 돼서 상당히 그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갖고 이 문제 해결해 주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화천이 그 산후조리도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고 아이들 대학 가면은 또 대학 학비도 지원해 주는 거 알고. 그래서 제가 2014년도 그거 하려고 네. 민선 6기 군수로 출마해서 당선돼갖고 네. 2014년도에 화천 교육발전 10개년 계획 2,500억 원이 투자되는 아이 기르기 좋은 화천 만들기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걸 말씀드린다면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첫 번 대하는 산후조리원도 서울 어느 산후조리원 못지않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화천 국민들은 무료. 그리고 우리 관내 대학생들이 대학을 다닐 적에 학교에 납부해야 되는 등록금, 사립대학교, 국립대학교 구분하지 않고 100%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대학 가면 다. 100% 다. 예. 그리고 화천에는 대학이 없기 때문에 서울, 그다음에 대구라든지 부산이든지 대도시에 있는 대학 다니려면 먹고 자야 하는 반값이 필요해요. 네. 그 반값도 월 50만 원씩 지원해줘요. 우와. 유학비까지. 이야. 그다음에 너무 좋네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세계 100대 유학까지 유학비 다 대줍니다. 유학까지. 네, 그래서 우리 화천 아이들은 부모의 경제력에 관계없이 하고 싶은 공부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주고 또 화천에는 마땅한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 슬로건이 마음은 화천에 꿈은 세계로. 자기가 공부할 거 열심히 공부하고 뒷감당을 해줄 테니까 그리고 자기 꿈은 세계 나가서 펼쳐라. 미국 살든 일본 살든 서울 살든 부산 살든 내 고향 화천에 생각만 갖고 살자고 하고 이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조금 추진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앞으로 10년, 20년 지나가면은 화천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있는 동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미 지금도 벌써 10여 년 이렇게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변화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부모의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집이 돈 넘다고 아이들이 자신감이 없었어요. 지금은 자기가만 하면 다 경제적 지원을 다 되니까 화천 산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프라이버시가 있고 자존감이 있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요즘 보면 그 화천이 파크 골프의 중심지로도 굉장히 유명하던데요. 아, 우리 엄마도. 네, 우리 화천이 대한민국 파크 골프의 성지이자 뭐 수도라고 다들 그렇습니다. 그 화천은 북한강 수변에 있는데 그 경치가 상당히 좋아요. 하고 파크 골프를 보니까 동호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좁고 오비가 많아서 그렇고 좀 너무 짧아서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있어 그거 다 넓게 했습니다. 네. 표도 넓고 길이도 길게 하고 또 대회도 파크 골프 동호인들이 좀 욕심낼 만한 굵직굵직한 대회를 1년에 4번 정기적으로 개최하기 때문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네. 파크 골프 동호인들이 연간 한 50만 명씩 찾아와요. 화천 자랑거리가 많은데 지금 이제 생방이라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야 그럼 저 군수님은 내년에 뵈야 되겠네. 네. 그 중간에도 좀 나와주세요. 네, 불러주시면 예, 저희를 불러주시든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제 화천에 대한 얘기 그리고 산천어 요리까지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밤사이 중부 내륙에는 눈이 조금 날렸습니다. 아침까지 강원과 제주에 1cm가량이 더 이어질 텐데요.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서 안전운전해야겠습니다. 어제는 추위가 덜해서 바깥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셨죠. 오늘 아침까지도 큰 추위 걱정은 없겠는데요. 현재 서울은 영상 1도, 체감온도는 영하 2.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찬 공기가 밀려오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한낮에 2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고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7도,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할 텐데요. 경기와 강원 내륙에는 다시 한파특보가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도권 등 중서부 지역은 종일 공기질이 탁하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 나쁨 단계에 보이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마스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날이 급격히 추워집니다. 오늘보다 옷차림 든든하게 해주시고요. 주머니 속에 핫팩도 하나씩 챙겨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어제 크리스마스 휴일에는 추운 거 몰랐는데 네. 오늘 오후에도 기온이 뭐 그렇게 오르지 않고 내일은 영하 7도예요. 그러니까요. 내일 또 갑자기 또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요즘 주변에 뭐 독감 환자, 뭐 감기 환자 굉장히 많은데 건강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 Save the next channel